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서 언어연금술사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독서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시겠지만 또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하시는 네, 편인가요? 메모를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메모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메모장을 갖고 다녀가지고 손글씨로 네. 손은 제2의 뇌이기 때문에 손을 자꾸 움직여야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은 길고 인생은 예술은 짧고 뭐 이런 거 기억은 짧고. 이렇게 메모를 자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강의에서 안나푸르나와 사하라 사막에 직접 가신 적도 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여행길에서도 메모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 느낌이 실종되기 전에 그걸 붙잡아 놔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디어나 느낌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잠시 전에 뭐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확 날아가 버리고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실종되기 전에 항상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 가던 길을 멈춰서라도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행길에 올랐을 때 어떤 메모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 이번에 타면서 예를 들면 이화령 고개가 5km 정도 언덕이 계속되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내가 오면서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르막의 강도가 내리막의 희열 강도를 결정하는구나. 오르막이 심할수록 내리막에서도 심하게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지금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메모하시는 거군요. 네. 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메모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그럼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언어 유희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심지어 영어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다 뗐다 뒤집었다가 똑바로 세웠다가 그래서 우리 언어에 담겨진 묘미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단어를 뒤집으면 생각의 물구나무를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를 이렇게 쪼개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바꿔보면 그 단어 안에 굉장히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낯선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익숙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사고를 당해야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럼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지혜들은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진짜 소중한 지혜들은 혼자 터득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유영만 교수이기도 하지만 지식 생태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제가 돌이켜보니까 3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4번째 강의는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유영만의 아재 개그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아재 개그는 아니고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유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공부를 여러 가지 하는데 언어 공부를 굉장히 하거든요. 여러분 언어 공부를 따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어 단어는 많이 외우시면서 우리말 단어는 거의 안 외우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글이 뭔 글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글. 구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글은 한글. 예, 그래서 한글이 갖고 있는 이 마력,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행복한 글은 싱글이라는 글도 있어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조금만 더 밑으로 쳐지면 아재 개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유와 의미를 담아내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 언어를 가지고 지식을 창조하는 6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단어를 뒤집으면 놀랍게 새로운 의미가 떠올라요. 여러분 입산 금지 뒤집어 보세요. 뭐가 돼요? 지금 산 입. 지금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들어가서 뭐 걸리시면 벌금 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단어를 뒤집어 보면 놀랍게 제가 한때 취미생활로 단어를 뒤집어가지고 A4 용지 한 장 정도 글을 썼는데 이게 한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인구에 회자됐는데 출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 창조에 대한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인류는 프린터를 갖고 다니고요. 이류는 복사기, 카피를 갖고 다녀요. 인류는 프린터를 계속 프린아웃 계속하면 이류들은 그걸 주워다가 카피.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 성숙한 사회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창작, 창조권, 그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막 뒤섞어 가지고 다니면 조금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와 라임에 굉장히 잘 맞추시는구나. 혹시 그 랩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언어적 운율을 맞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를 변조하면 그러면 우리말의 거의 80~90%가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쓴 적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응? 그러면 이제 동음이의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인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한자의 의미를 모르면 의사소통에 심각한 방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어를 분석해보면 그 단어를 이렇게 쪼개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바꿔보면 그 단어 안에 굉장히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특히 영어도 그렇고요. 우리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개념을 조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런 식으로 낯선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익숙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 많이 아실 텐데 철학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철학자들마다 자기의 문제의식을 이전에 없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의 철학적인 사유체계를 펼쳐나가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천부적인 재능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인 거예요. 니체가 만든 개념 중에 아모르 파티, 김연자 노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있지만 아모르 파티는 뭐냐면 영화도 있고요. 운명애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거나 그냥 수용하지도 말고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아모르 파티거든요. 이런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계속. 그러면 아모르 파티를 제가 해석해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확 와닿죠. 예, 저의 주전공에 이렇게 단어를 자꾸 이렇게 의미를 반추해보고 거기다 새로운 해석을 붙여보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어 뒤집기. 단어를 뒤집으면 생각의 물구나무를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예? 예. 여러분 저는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예. 저는 비정상이에요. 항상 정상에다가 문제를 던져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계 중에 그 웰더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뭐 브랜드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또 용접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since 2075. 그러니까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 시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75년 이후에 이 회사가 설립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시계가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다가 거꾸로. 뭐 예를 들면 since 2020년에 이 시계 회사가 설립됐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계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2075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는 거예요. 네?
말이 나왔으니까 경마장에 말이 싫어하는 거 3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말문을 막으면 말이 싫어해요. 네. 그 수많은 문 중에 왜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말문을 막아버리잖아요. 두 번째, 말 꼬리 잡는 사람 말이 싫어해요. 네. 네, 세 번째, 말 더듬는 사람 말이 싫어해요. 네,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쓴 글씨예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물론 한자는 다른데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붓펜으로 글씨를 쓰거든요. 아무튼 저의 취미 생활은 번뜩 떠오를 때 저거를 이렇게 붓펜으로 A4 용지에 이렇게 써놔요. 저런 걸 하도 많이 써가지고 거의 1000장 정도 써놨어요. 네,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저런 거 다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수많은 실패, 그죠? 좌절, 절망, 다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역경 없이 남다른 경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남다른 경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역경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역경을 경험합니까? 엄마들이 너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대학교 신입생한테 물어봐요. 너 수강 신청했냐? 아직 안 했대요. 엄마하고 상의가 안 끝났대요. 아이고, 엄마가 어디까지 상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방목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야생에서 이렇게 잡초가 화초가 아니라 잡초처럼 길러야지 얘가 그런 역경을 경험하면서 막 시련과 역경도 경험하고 비바람도 맞고 막 사람한테 밟히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역경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력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인생의 소중한 지혜들은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진짜 소중한 지혜들은 혼자 터득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은을 영어로 쓰면 스트레스트가 되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정확히 디저트가 돼요. 저 책 제목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뒤집으면 디저트가 된다는 영어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인생 후반부에 디저트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참고로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은 아니지만 무등산 수박이 다른 수박에 비해서 당도가 높은 건 아시죠? 예,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 당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수박이 약간 이렇게 경사지에서 재배를 한대요. 이 수박이 안 굴러 떨어지려고 막 신경을 쓰고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당도로 연결돼서 달콤하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우스 배추가 있고 하우스 안에서 기르는 배추가 있고 야생에서 기르는 배추를 노지 배추라고 하죠. 자, 그럼 두 가지 배추 중에서 씻어가지고 김치를 담글 때 어떤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더 맛있을까요? 야생에서 기른 노지 배추. 왜? 네, 그렇죠. 비바람도 맞고 놀래고 자빠져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걸 뒤집으면 디저트가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둘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씹어봤어요. 근데 노지 배추는 진짜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는 병으로 연결되지만 스트레스는 사람이 긴장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이때 위대한 창의성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스트레스 없이 자라면 아이가 나중에 저런 조그만 역경이 왔을 때 그냥 조금 밀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서 자란 닭, 저 밭에서 막 뛰어놀면서 베토벤 교향곡 듣고 막 노래 들으면서 놀아난 닭들이 있잖아요. 이런 닭이 있고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여기서 갇혀가지고 사료 먹고 사육당한 닭. 그러면 누가 병에 많이 걸릴까요? 사육당한 닭은 조로 인플루엔자에 자주 걸리지만 야생에서 음악 듣고 놀아난 닭들은 절대로는 아니지만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부모님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충고를 뒤집으면 고충이 되잖아요. 단어는 충조 평판이라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우리 정혜신 박사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충고하고 조언을 구해주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듣고 삶이 나아지고 개과천선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공감. 그렇구나.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니?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귀 기울여주고. 예?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가. 자, 두 번째,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시작과 끝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은유를 만들면 훨씬 더 각인이 되잖아요. 예? 이전 시간에 제가 국토 종주는 완주가 아니라 온주다. 주자로 끝나는 말로. 그럼 머릿속에 국토 종주에 대해서 제목을 복잡하게 붙이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완주가 아니라 온주에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7색깔의 무지개가 피는 행복한 강의의 7가지 비결. 자,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의자로 끝나는 말을 다 찾아놔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머리를 써가지고 조합을 해요. 어떻게 이 둘이 어울리는지. 자, 예를 들면 모든 강의는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네, 제 강의가 오늘 열의가 있어 보이나요? 네, 성의도 있어 보이나요? 뭔가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강의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그럼 잠깐이지만 방송이지만 이렇게 토의를 유도하고. 질의와 토의가 있으면 강의가 더 훨씬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함축된 의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앉아서 깊게 생각해보는 거를 숙의라고 하죠. 이게 다 한자잖아요. 의자로 끝나는 말인데. 그리고 강의는 논의와 상의, 학생들과 자꾸 논의하고 상의하고 혼자 자꾸 먼저 떠들면. 그래서 MZ 세대들의 특징은 참견하면 퇴사하지만 참여시키면 입사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 참견하지 말고 수의, 논의, 상의해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의를 표해주고 뭐 믿음을 보여주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처럼 공부는 망치다. 이 정의를 바꾸면 정의 바뀐 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남이 정의한 것에다가 계속 그 정의를 외워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정의한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종속돼서 사유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로 끝나는 7개 섞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에피소드 집어넣고 사례, 그 다음에 저의 경험담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뒤섞으면 주말에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침으로 끝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마주침, 깨우침, 뉘우침, 가르침, 밑받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땀과 침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여기는 다른 침이에요. 한의 원에 가서 침을 그만 맞으시고 여러분이 맞아야 될 가장 강력한 침은 뭐예요? 마주침이에요. 낯선 사람과 마주칠 것, 낯선 책과 마주칠 것, 낯선 환경에 가서 자꾸 마주칠 것. 이게 바뀌어야 그 뒤에 게 계속 후속되는 거예요. 아, 마주침이 없으면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가르칠 거리도 없어져요. 네?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밑바탕이 되는 밑받침도 없어지고.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5가지 침을 흘리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와 다른 마주침을 오늘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예? 늘 만나던 사람 만나고 예? 좀 개모임 좀 그만하세요.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비슷한 사람끼리 개모임하고 조언을 구할 때도 늘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구하고 예? 책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건 늘 편식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색다른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자, 살핌, 보살핌. 예,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것이다. 예, 살핌과 보살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살피는 거고 어떤 게 보살피는 걸까요? 가장 따뜻한 봄, 돌봄, 봄, 돌보다 케어링, 영어로 케어링이잖아요. 살피는 거. 근데 제가 살을 하나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글씨를.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게 살피는 거거든요. 살피지 않고 보살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는 게 바로 이제 보살피는 거거든요. 예? 우리말이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 저도 지금 여러분을 잘 살피고 있어요. 어떤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예. 그래서 그 살필 때 여러분의 리액션에 따라서 제가 보살피는 메시지가 그 다음 메시지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강의의 각본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각본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하루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오기 전에 몽블랑 트레킹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원래 제 버킷리스트가 세계 7대 대륙을 다 올라가는 거예요. 7대 대륙의 최고봉. 그래서 제가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의 최고봉 갔다 왔잖아요. 내년 7월에는 이제 유럽의 최고봉 엘브러즈라고 있어요. 5,640m. 거기로 올라갈 건데 유럽의 최고봉은 몽블랑이 아니고요. 엘브러즈예요. 근데 제 꿈이 몽블랑을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 보면 머리 하얗죠? 예, 그 만년설이거든요. 그게 높이는 한 4,000m 급이지만 일반인이 어프로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문 산악인과 1대1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를 못 올라가서 그래도 몽블랑을 그리워하면서 몽블랑을 끼고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거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말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 않으니까 여행이 우리를 떠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신발을 보면 중등산화라고 하는데 저런 거를 발목까지 덮는 거. 근데 저게 이제 첫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갔다 왔다 하니까 저 중등산화의 발목의 헝겊이 제 발목 복사뼈 위를 자꾸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집이 닿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가이드는 저를 살펴보지도 않고 왜 지금 빨리 안 내려오냐고. 버스 시간이 다가왔는데 정말 에이전시 통해 가지고 가이드 바꿔버렸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하고 같이 갔던 그 강경태 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살펴본 거예요. 교수님, 저하고 신발을 바꿔 신으면 어떨까요? 그 친구가 신고 있는 신발은 저보다 약간 저기 보시면 신발이 짝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고 온 신발은 이렇게 헝겊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닿아도 제 거에 딱딱한 것보다는 그 접촉이 약간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를 유심히 평상시에 이렇게 살펴본 거야. 그리고 나서 교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교수님하고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겠다. 이거 보살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발이 닿아가지고 저 신발 신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첫날 등산을 잘 마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랜 B로 발목까지 덮지 않는 중등산화부터 약간 밑에 있는 그 발목 밑에까지 닿는 신발을 또 하나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7박 8일 동안의 일정을 이제 안전하게 등산을 마친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가 저를 살펴보고 보살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등산을 마친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쓴 거예요. 최고의 벗은 발벗이다. 발 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치유해주는 벗이 내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발벗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예.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때는 몸에 낀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은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재능의 꽃이 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가 안 오니까 여러분 자연에 가보세요.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때가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여름에 꽃이 피어야 되는 아이고 가을에 겨울에 피어야 되는데 봄에 꽃이 피는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 10개씩 보내면 가을에 피어야 될 아이가 봄에 꽃이 피고 나면 피는 즉시 사그러드는 거예요. 때가 돼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자,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네.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 지금. 예, 오늘. 근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또 회식을 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내일부터 해야지. 예, 그래서 내일 또 내일이라는 노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오면 때만 낍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 비가 오면 나가시면 돼요. 비가 와도. 예? 제가 비가 오는 날 나가서 마라톤을 뛰어봤거든요. 그때 이거 비 오는 날 뛰는 미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 오는 날 뛰는 미친 마라톤 클럽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예? 진짜 비 오는 날 한번 뛰어보세요. 여기 안에서는 열기가 나고 바깥에서는 비가 맞고 그러면 그 접촉 지점에서 놀라운 희열감이 생겨요. 예? 네. 자, 세 번째. 라임을 활용하여 언어적 운율 만들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딱 와닿죠? 예.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하라 사막 마라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한계의 경험을 해봤더니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더라고요. 예? 한계는 한계에 몸으로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몸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계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한계선을 도전하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럼 한계를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몸으로 한계에 도전해보면 몸으로 한계가 느껴져요. 그럼 그때 포기하셔야 돼요.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자, 오늘 제 강의가 의미가 심장에 꽂히나요? 네.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그걸 골 때리는 거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의미가 자꾸 머리에 꽂히면 머리가 무거워져 이렇게 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의미심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설명이 길어요. 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과 설득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설명은 의미를 머리에 꽂아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득은 의미를 심장에 꽂아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설득당하면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으면 나가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시키려면 의미를 심장에 꽂아야 되고, 의미를 심장에 꽂아야 되려면 내 이야기를 해야 돼, 남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 여러분 그럼 하루 종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은지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은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누가 탤런트, 누가 뭐 이혼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계속 해봐야 내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남의 이야기가 많아질 때. 자, 그리고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이 아니고 꾸준히 진지한 실천을 반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적을 축적하는데 그냥 축적하면 안 되고요. 목적을 만나야 됩니다. 목적을 만나서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축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매일 하는데 주로 운동 체육관에 사람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학기 초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아이들이 막 나타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캉스 시즌 전에 거울에 보고 막 근육을 당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근육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근육이 안 나오니까 그냥 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백날 아령 운동하면 이거 흔적 축적한다고 기적이 안 생겨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힘든 거를 약간 팔이 떨려야 돼. 그래서 여기 근육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계속 아물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고통을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80%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20%만 경험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고통을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아침 잘 먹고 저녁에 편안히 누웠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운동을 하면 매일매일 작은 고통이 내 신체에 가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고통을 계속 작은 고통을 흔적이 축적되니까 일생 동안 경험해야 될 고통을 거의 다 경험한 거야. 그럼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자, 제 삶의 철학은 또 카드를 걸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제 인생의 철학인데요. 마케팅의 정의를 내려요.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이다. 모든 광고, 홍보, 마케팅을 보시면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카드 긁어라 이런 얘기예요. 저의 버킷리스트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하나 사는 건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리 데이비슨 광고 카피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I will do it someday. 나 저거 언젠가 탈 거야. someday. someday 언젠가 탈 거야. monday부터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 안에 someday라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There is no someday.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카피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카드를 빨리 긁어라. 그리고 사라. 가서 지금 타라.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냐 이런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한테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은 사람 있어요? 네, 그 밥 먹기 싫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으려면 카드 준비하고 바로 날짜를 잡아야죠. 네? 자, 네 번째 이제 언어를 창조하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은 한자를 변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수동적으로 겪지 않으면 즉 사고당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사자는 나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고가 언제 바뀌는지 많은 경우에 바뀌지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심각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부제목은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생각을 갈아입어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 세탁소 차려가지고 지금 생각 세탁 샴푸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 린스, 제가 개발한 생각 세탁으로 세탁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도 감기고 이 고정관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생각도 윤기 있게 만들려면 제가 개발한 생각 린스 이런 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버리시면. 그래서 한자가 똑같은 우리말인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와 다른 사고를 당해야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사고 당한 다음에 성찰, 반성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가 왜 일어났지? 그럼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생각 지도가 바뀌고 그 지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뛰어난 리더들을 보면 탁월한 리더를 보면 정말 살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런 속에서 삶의 체험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지도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상에서 책만 읽으면 안 돼요. 나가서 밑바닥 인생도 살아봐야 돼. 살아야 나보다 더 힘든 위치에서 그렇게 악전고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죠? 예, 나의 경험을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한자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예.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넘습니까? 뒤로 넘습니까? 요즘에? 뒤로 넘잖아요. 누가 정상이에요? 앞으로 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뒤로 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다 앞으로 넘었어요. 막 배치기하고 십자 지르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는 게 정상적인 높이뛰기 선수의 사고의 한계였는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뒤로. 그 사람이 딕 포스베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포스베리 플럽 기법이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정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상해야 돼요. 그 딕 포스베리가 뒤로 넘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2m 24cm를 넘은 비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비정상이에요. 자, 여기 강사의 사자를 바꾸면 일사자, 두 번째 사이비 사자, 선비 사자, 스승 사자, 죽을 사자, 그다음에 사전에 나올 사자. 강사의 6단계. 첫 번째, 노동하는 강사.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수 강사. 그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딴 강사. 선비 사자 쓴 사람들. 세 번째, 그 사이에 거짓말하는 강사, 사이비 사자. 그다음에 자기 체험도 있고요. 이론적 지식도 풍부하고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네 번째, 절대 강사. 저 강의 들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죽을 사자. 백범 김구 선생님, 민족의 흥망성쇠를 저어하는 이런 강의는 잘못 들으면 브루투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 사자, 이 부처님 같이 사전에 나올 법한 설법을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6가지를 만들면 강사의 6단계라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 한자를 늘리시면 돼요. 봐보세요.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다. 예. 제가 요즘에 저걸 바꿨어요.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예. 제 사진을 보면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 젊어 보여요. 예,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시면 돼요. 공사 다 망하면 다 망합니다. 이 주변에 공사 다 망한 사람들 있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동분서주하고 뭐가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자, 5번째,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단어 분석을 쪼개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fail이라는 단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단어가 떴어요. 아빠가 물어봐. fail이 뭐냐 그랬더니 실패. 그럼 실패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실패가 다시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시도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능력, fail을 저렇게 영어를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단어를 쭉 늘어놓고 거기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의미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제가 또 CEO들이 한자를 바꿨어요. CEO라고. 시를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사람, CEO. 예. 실제로 위대한 CEO들은요, 시를 자주 읽어요. 스티브 잡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항상 갖고 다녔잖아요. 시에서 엄청난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 이런 게 아니라 CEO, Chief Energy Officer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together는 to get her의 약자입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together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단어를 쪼개보니까 내가 그녀와 together 하는 거는 그녀를 나의 여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만들기 위해서 together 이렇게 저기 her를 고객으로 바꾸면 고객과 함께 together 하는 이유는 고객을 나의 골수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트는 he art, 그분이 주신 예술품. 이렇게 제가 너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저런 단어들을 붙였다 뗐다 하면, 자, 이제 마지막 언어 유희의 6번째, 익숙한 개념의 낯선 조합. 제가 이제 체인지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체인지.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그러니까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죠? 여러분, 채덕지, 지덕체, 지덕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 아이가 지덕체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합니까? 덕은 없어져 있고 몸은 망가져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체인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체험을 해보면 가슴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이 공감되는 능력이 어지린자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이게 지혜가 생기는데, 그런 지혜가 세상을 영어로 체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트, 가슴에 와닿기를 희망한 다음에 핸드, 손발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 가슴으로 뭉클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그게 지혜. 그런 지혜가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함부로 쓰시면 저한테 걸립니다.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조합을 한 다음에 이걸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놔요. 저희 허가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들 이렇게 뒷조사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전략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어를 새롭게 붙였다 뗐다 조합을 해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의 4주차 강연, 마지막 강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원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 뭐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은 없나요? 네, 상담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급적 저는 메일도 다 답장을 해드리고 책과 강연을 네.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강연을 하거나 함부로 책을 쓰면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조언을 구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이 이제 앉아서 고민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교수님 이 과를 졸업하면 취업은 잘 되나요? 그건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응? 4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지금은 마음껏 재미있고 즐겁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설립할 대학에 입학하라고 그래요. 제가 설립할 대학이 네.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필수습 전공. 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행동해보고 체험해봐라. 그게 너의 4년 후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들이대고 또 뒷수습하는 그런 학과에서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수님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또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24시간이 굉장히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이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일,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네,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 지금 이제 93번째까지 쓰거나 번역했으니까 책 100권째 책을 정년 퇴임 전에 내기로 했는데 아직 네. 정년이 많이 남아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그런 책을 써서 인쇄를 모아가지고 제가 한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생각이 나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정학재단을 만드는 게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쇄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문제는 지금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네, 제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저부터 한번 교수님의 책을 구입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 교수님의 버킷리스트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